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대학원 이진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날 IFS 데이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회사라기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고 또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서 이제 점점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 기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초대 원장 김병현 교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 원장하셨던 김진 교수님 오늘 자리는 안 오셨지만 처음에 그 전략원이 기반을 닫고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까지 하시겠다고 이제 했는데 우리 반기문 명예원장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저희 전략원의 명예원장을 맡아주시면서 대외적으로 제 전략원의 위상도 높여주시고 또 중요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같이 하고 있지는 금년 말까지만 하시겠다고 해서 금년 말에 이제 더 이상 명예원장은 제가 두지 않고 그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전략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분은 오늘 같이 해주신 바쁘신 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총장님이신데 사실은 전략원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이 전략원이 생기는데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오늘도 바쁘신데 특별히 또 시간을 내서 축사를 해주시러 와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전략원 식구들에게도 같이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연구원들이나 개원 연구원분들 또 참석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많은 활동을 해주시면서 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은 지는 이제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1년이 이제 돼 가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가 우수한 어떤 그런 만들어낸 지식과 정보와 많은 역량들이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줄 것이고 또 국가가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할 때 어떤 해답을 제시해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느냐,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전략원이 갖고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생산해내기보다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그런 지적인 힘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국가가 한 걸음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는데 전략원이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략원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TF를 별도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미래전략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기반은 클러스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 클러스터를 그동안 이끌어주신 그 팀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 성과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그동안의 이제 활동을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그리고 보다 발전된 형태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홍림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이 활동을 시작한 지 3년 되었고,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의 학내외, 특히 우리 서울대 클러스터를 담당하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참여 교수님들, 그리고 원장님들,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비전, 미션,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저희 과제들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육이든 연구든 공적인 책무 수행이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 출범을 했고 최초에, 그리고 지금 국립대학 법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가 사회로부터 모든 영역에서의 어려움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가장 주목하는 곳이 이제 서울대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올해가 마침 종합화 50주년이고 여러 이 종합화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성찰하고 미래 비전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이번 가을에도 개교 기념일 즈음에서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거의 종합화의 여러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외국 대학 많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보면 제일 종합적인 대학입니다. 일종의 저는 마이크로 코스모스와 같다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관련된 교육 연구 분야가 이 서울대학교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적인 책무 중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마이크로 코스모스로서, 그리고 세대도 세대를 아울러서 같이 미래 세대와 같이 공존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러한 또 학문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국가 사회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견이 갈라져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저희의 공적 책무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울대학교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자. 그게 이제 저희 국가미래전략원 출범 당시에 이른바 의기투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저희가 사실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싱크탱크 생태계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의 싱크탱크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민간부터 공적인, 그리고 물론 저는 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론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보면 싱크탱크 생태계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여러 탁월한 역량들이 이게 정책화되고 뭔가 국가 발전에 모여지는데 상당히 한계가 바로 그 부분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국책, 연구기관도 있고 민간 아니면 정당 관련 싱크탱크들이 있긴 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를 못했죠. 역할을 한다는 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것이 정책화되는 그러한 추동력이 얻어지는 게 싱크탱크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서울대학교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연구 분야 그리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인적, 지적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어떤 허브 중심 역할이 국가미래전략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해서 특히 언론에서는 많이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의 이슈 브리핑이든 여러 가지 활동에 주목을 하고 있고, 정부도 저희가 정책 포럼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작년에 저희가 국회에서 미래 미래 국가 전략 최고위 과정을 국회의원 40명 상대로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올해도 좀 이어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관심이 좀 초선 막 됐을 때는 관심이 있는데
한 1년 지나면 벌써 이제 뭐 다른 이 메커니즘에 포섭이 되니까 그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국회와의 소통의 채널도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노력들이 이제 더 이제 앞으로 발전적으로 되어 가는데, 저는 저 바람은 이제는 이 국민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이렇게 흔히 이렇게 찾아가는 유튜브가 아닌, 그래도 이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로부터의 그런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실제로 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데도, 정책화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의 유튜브 채널이 모든 국민들이 찾을, 매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궁금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국가미래전략원에서의 공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로부터 좀 더 이렇게 고급 정보를 넘어서 그런 의견을 이렇게 좀 더 성숙시키고 well informed decision을 위한, 그런 저지먼트를 위한 어떤 그런 플랫폼이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에서 형성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클러스터를 맡아서 했었지만 여전히 저 자신도 이러한 국가미래전략원의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으로서의 저희도 있지만 또 서울대 아까 말씀드린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저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또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함께 서울대가 그래도 명실상부한 우리 국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클러스터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 클러스터에서 오늘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에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는 질문하는 국가, 도전하는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강연을 맡아주신 이정동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진 찍을 때도 좀 많이 긴장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딱 하나의 문제의식 하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추격국가였다면 특히 과학과 기술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표준이 되는 그런 국가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제 사진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실무하시는 분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사진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기술주권에 관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기술주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건 증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evidence-based policy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했었고요. 기술주권이라는 게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과학기술 역량도 있어야 하고 물건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생산 역량도 있어야 하고 공급망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무역과 관련된 역량도 세 개를 동시에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여차저차 이제 식을 만들어서 이 가로축에 있는 건
그 공급망에서 얼마나 안정적인가라고 하는 측면이고 세로 축에 있는 건 생산과 기술 측면에서 얼마나 혁신 역량이 있는가를 표시를 해서 각 국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위에 보시면 대한민국 국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국기가 원래는 2개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한국의 상태는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고 대만의 경우에는 그 공급망이 이 오른쪽을 좀 이동하는 걸 보면 아 공급망 부분에 조금 개선이 있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할 수 있고 오른쪽에 붉은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해서 반도체 산업의 밸류 체인별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저희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건 기술 주권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협력적 기술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만들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가로와 세로축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쌍을 지어 보면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가 결혼을 하면 쉽게 말해서 기술 협력을 하면 성과가 좋을지 그게 까만색이고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가 결혼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게 하얀색이고 까만색이 결혼하면 아주 잘 살 그런 궁합 지수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뭐 그런 면에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빨간색 사선 아래쪽에 있는 국가들이 아직 협력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협력이 좀 미진한 국가들 그런 국가들을 저희가 히든 파트너스를 식별하는 그런 척도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술 주권 문제에 관해서 뭐 국제적으로 가장 먼저 치고 나왔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함께 같이 연구를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 MOU 장면이 초대 원장님과 사인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약간 사인하시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미래전략원이 처음 맺은 MOU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어서 기술 주권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했고 독일에 가서 했고 다시 한국에서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미래를 수동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2차례에 걸쳐서 미래 세대 토론회를 했고 그 결과를 오른쪽처럼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중요한 그 키워드가 주의 소유권, 비인간 관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어느 자리에 갔다가 모 5대 금융 지주사 중에 한 지주사 회장님께서 이 책을 보시고 주의 소유권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꽂혀가지고 그걸 비즈니스 관점에서 금융 관점에서 좀 노력을 해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쓰실 거면 저희한테 이야기도 하시고 기부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 세 번째 보면 디지털 휴인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미래 세대 디지털을 고민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휴인음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걸리버 여행기에서 거인국 소인국 가다가 마지막에 방문하는 왕국이 휴인음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서는 말이 주인이고 인간이 수동적인 그냥 존재 중에 한 명인데 앞으로 디지털이 주인공이 되고 인간이 그 신민 중에 한 명인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고 난 다음에 모 경제신문에서 디지털 휴인음이 온다라고 하는 스페셜 리포트를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허락을 구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퀘스트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걸 넘어서서 과학기술과 한국의 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고 저희가 달려드는 것이고요. 이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귀한 여러 자산들을 전략원이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랜드 퀘스트 시즌 1, 2, 3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즌마다 시즌 1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그리고 오른쪽 위에 현택환 교수님 보입니다만 나노, 퀀텀 그리고 그 AI 분야 이런 분야 이제 토론을 하고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나왔던 10개의 질문들, 이 질문들은 모두 성격상 지금 현재 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혹시 희미하게라도 해법의 단초를 구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다면 한국이 글자 그대로 질서를 만드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품은 질문들입니다. 이게 저희가 시즌 1에 내놓았던 10개 질문입니다. 이 10개 질문의 해답이 아니라 질문의 내용을 해설하는 책을 저희가 묶어서 낸 책이 이 그랜드 퀘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반 대중을 위해서 낸 책은 아니고요. 완전히 전문가를 위해서 냈는데 오른쪽에 제가 몇 가지 캡처를 해두었는데 책 읽은 사람들이 올리는 독서 후기입니다. 오래간만에 묵직한 책을 봤다. 몸쪽 꽉 차는 슬라이더처럼 묵직하다. 이런 표현을 승부욕을 오르게 한 이건 읽기 어려웠다는 뜻이죠. 나도 읽었다. 여러분도 당연히 읽을 수 있다. 똑똑한 사람들 역시 알려주는 것도 잘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주 의외는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읽고 올린 책, 소설도 후기도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대중용이 아니었습니다만 두 번째 시즌을 저희가 했는데 두 번째 시즌에서는 서울대의 리더십을 떠나서 한국 사회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그랜드 퀘스트를 던지는 출제진을 서울대 교수진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이제 학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위에 계신 분이 이준호 학장님을 포함해서 생물학 하시는 분들인데 이준호 학장님 왼쪽에 계신 분이 카이스트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 몸피가 있는 분이 반도체 공정을 하시는 분인데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역시 서울대 전기과에서 반도체 공정을 하시는 분이고 왼쪽 분은 고대에서 반도체 공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랜드 퀘스트를 하면서 서울대가 한국 사회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양으로 저희가 이제 갔었고 여러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과 검토를 거쳐서 공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공개의 대상은 미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대학원 1학년생이 목표였고요. 지금 이 관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학원 1학년생일 걸로 예상하고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약 3분의 1은 기업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어린 친구들과도 저희 공유 작업했었고요. 역시 책을 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손은 안 가지만 한번 읽으면 눈이 번쩍였던 책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손이 안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평소 잊고 지내던 탐색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저희가 이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해답이 아니라 당신들도 같이 풀어보자. 솔직히 우리도 답이 없다. 이런 리더십을 저희가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런 기대대로 반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매일경제신문이 받아서 10개 질문을 1년 내도록 지금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연초부터 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시 토픽이 나갔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 때면 마지막 이제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SBS 그랜드 퀘스트 포럼을 통해서 SBS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국회의원들이 27명이 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습니다만 대선 직전이라서 우리도 과학기술에 관심 있다는 걸 아마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즌2에서 내놓았던 10개의 질문들입니다. 역시 모두 현재는 답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해볼 때 도전해볼 만한 그런 맥락들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SBS에서 또 이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매년 2억씩 프라이즈를 신설을 하시고 2명씩 이렇게 프라이즈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즌을 지금 막 끝낸 상태입니다. 막 끝낸 상태인데 이번에는 젊은 분들이 문제를 추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고 분야의 좌장분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구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좀 젊은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와 좀 달리 지금 맨 오른쪽 위에 산업 AI를 토의하고 계신데 그 오른쪽에 그 아주 밝게 웃고 계신 교수님이 저 지금 뒷자리에 앉아 계신 이정혜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클러스터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정혜 교수님처럼 저렇게 젊은 분들이 본인들이 이 필드에 있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한번 도출해 보자고 이렇게 나서서 토의를 계속 진행을 했고
콜로키움을 통해서 다른 필드 있는 사람들과 난상 토론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결과 만든 5개의 문제가 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각 문제당 3분씩이 참여를 하셨고요. 흥미롭게도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직경 10cm 이하 우주 쓰레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인류가 당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0cm 이상 5만 개는 모두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10cm 이하 약 1억 3천만 개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구 구름처럼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숫자가 1억 개를 2억 개, 3억 개로 높아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위성을 쏠 수 없는 상태가 곧 이제 도래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우주적이고 지구적인 문제를 한국이 나서서 해결해 보자. 이제 한국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문제들인데 맨 왼쪽에 저희가 오픈 포럼 포스터를 넣어두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 목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양두석 홀에서 하루 종일 이 5개 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근데 우리가 전문가로서 봐도 진짜 풀기 어렵다. 같이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5개 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다만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리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른쪽에 저희가 특이하게 이걸 더 젊은 세대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터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커뮤니케이터를 선발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20개 문제를 뽑아서 약 10분 플러스 알파 정도로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쇼츠, 10개의 토픽에 대해서 쇼츠를 만들었고요. 저희 눈높이는 과학고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 자기 인생을 의대 말고 여기 한번 의대 교수님 계셔서 죄송합니다. 의대 말고 이 문제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생겼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서울대의 미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 삼아 제가 이메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지난주에 저한테 왔던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연구소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랜드 퀘스트를 접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특이하게 그래서 내일 오후에 제 방에 오기로 했는데 그랜드 퀘스트라고 한글을 저기 써놨습니다. AI 도움을 받은 건지 어떻게 한글로 저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국제적인 홍보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국제적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계속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더 심화시켜 나갈 계획인데 그 가운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Future of the Work이라고 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주에 메타가 5,000명 잘랐습니다. 아마존이 역시 한 6,000명을 잘랐고 앞으로 3년 동안 약 한 60만 명 정도를 자를 거라고 그러는데 이 AI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이 아마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과학기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문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히 어떻게 일하고 먹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좀 심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경제안보 클러스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생존을 넘어 도약으로 이고요. 우리 박종희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를 맡고 있는 박종희입니다. 먼저 괜찮으시면 저희 경제안보 클러스터 오늘 오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좀 박수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박현우 선생님부터 저기 정병선 사관님, 그 다음에 우리 권호영 박사님 일어나서 함께 인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앞에 간단한 자료집을 비치해 놨는데요. 이 자료집은 대단히 저희로서는 소중한 자료집입니다. 이번에 새 정부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저희에게 소중한 이유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방학 중에 7명의 교수님을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어야겠다. 새 정부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3년 동안의 저희 연구 성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게 될 그런 연구의 방향을 집단성해서 여기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비치해놨으니까 꼭 한 번씩 가져가서 선생님들 앞으로의 그 활동과 연구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경제안보 시대로 이제 경제안보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성과를 지켜내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에 접했다라는 주제를 굉장히 저희가 많이 발표하고 다녔고 그런 지표들을 개발해서 웹사이트와 발표회와 자료집을 통해서 많이 배포했습니다. 뭐 그런 것의 직접적 성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답답했다고만 여겨지던 지난 국회에서 공급망 3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고요. 또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라는 공급망을 고민하는 기구가 기획재정부 산하에 여야 합의로 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연속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경제 안보를 고민하고 전략을 제시한 많은 그런 기관들, 저희들을 포함해서 기관들의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환경, 즉 우리가 세계화 시대라고 불렸던 규칙 중심의 시대, 가장 대표적으로는 WTO겠죠. 그러한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 것 같고 트럼프 2.0이 되면서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글로벌 환경 변화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AI 기술 경쟁이라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도전을 직면해 있다. 근데 두 번째 측면에서 거기에 비해서 한국이 처한 위치가 그동안 우리가 세계화에 너무 최적화된 나머지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현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취약성에 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의 그런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요.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나아가서 AI 경쟁에서도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우리가 산업 구조가 그동안 한국에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과연 AI 중심의 경쟁에서 우리가 그러한 경쟁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선도 기업, 그러한 경제 체질, 그러한 인력 양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봤을 때 확답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돌이켜볼 때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돌이켜볼 때 대략 저희는 4가지 정도의 도약의 시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화공업 전략을 수출주도 산업화와 결합해서 비약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 되었던 7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외환 보유고가 현재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가 당시에 30억 달러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완전히 경제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 외환 위기를 저희는 경제체질 극복, 부채, 대기업 비축 규모 200%라는 불가능한 것 같은 목표를 단 2년 만에 이루고 금융권 구조조정까지 이뤄내는 그런 체질 개선을 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고 2000년대 초반에 가면 한국이 몽고와 더불어서 FTA를 맺고 있지 않은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두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칠레와의 협상을 준비 중이었지만 체결을 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 몇 년 만에 동시다발적 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라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단 10년 안에 FTA 강국으로 물어섰고 그걸 통해서 중국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은 한국과 몽골을 생각해 보시면 중국에 의존한 국가들이죠.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선진 경제권과 고르게 교류하는 그런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는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대 지금 이 경제안보라는 도전도 우리에게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이제 생존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경제안보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5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안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 가장 중요하게 공급망 안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내의 우리의 경제 구조를 이제 AI 중심의 생태계로 재구축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AIX를 통해서 도약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AI 전략을 대내적인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공격적인 그런 대외 경제 전략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AI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체화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 기반을 통한 그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5꼭지로 저희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고요. 이 중에 일부는 이미 새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급망 안보에 관해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표를 했고 또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 왼쪽에 보고서에 자세하게 실려 있는 이 표가 저희들의 그런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럼에 보이는 위험 점수라는 것은 저희가 3가지 지표, 그래서 취약성, 마지막 칼럼 두 번째에 있는 취약성과 대체 불가능성 0과 1로 측정되는 거기에 수입 액수를 곱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하 평균으로 취하면 위험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위험 점수가 1000점이다라는 거는 취약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둘 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1일 때 약 10억 달러에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물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0을 레퍼런스로 보면 1000 이상의 위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품목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고 이 품목들이 어떤 수입국에 우리가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나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거지만 사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아직 우리가 해소하지 못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오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리튬 산업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도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플라이 체인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3차 공급망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서 우리가 주요 전략 국가로 생각해야 될 국가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뽑아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칠레,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주요 자원 그리고 이미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의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와 반도체의 자립을 위한 그러한 5가지 꼭지의 목표를 저희가 제시했고요. 그 구체적인 핵심 내용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제조업 전환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특히 지금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AI를 이용해서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우리가 빨리 마련해야 되고 반도체 역시도 현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즉 산업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라든지 제어 예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 제조업 부분에서 기계와 로봇이 그 휴머노이드 형태로 그리고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형태로 어떤 곳에서는 대체가 위험한 곳에서는 대체가 더 바람직하겠지만 기존 노동을 보완하는 형태의 투입도 가능한 곳에서는 보완적인 투입도 가능한 그런 다양한 방식의 제조업 AI 전환을 추구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2030년까지 생산성 30% 향상이라는 그러한 목표 현재로서는 좀 과도한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도약을 위한 그러한 목표로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이 로보틱스라든지 핵심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인재 영입 방안들을 정부와 우리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AI 경쟁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 그림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AI 관련 연구에서 상위 1% 논문 생산이 어느 곳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중국이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미국을 제치고 상위 1%, 즉 하이 퀄리티 논문 생산에서도 우수한 국가로 가장 우수한 국가로 등극을 했던 것을 확인을 했고요. 한국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최근까지는 2023년에 4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도전적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모델을 통해서 중국의 AI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높은 성취도를 내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학습하고 배울 점은 배우고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택해서 우리 안에서도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구축해야 되겠다. 특히 이 그림이 이제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발표했을 때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연구 논문들을 여기 보시면 21 CNAI라고 된 것은 21년도에 중국에서 AI와 관련된 논문들을 모두 다 집계를 해서 그 논문들, 그 묶음들의 이 계보를 그린 겁니다. 어떤 논문들을 주로 사이트하면서 했는가. 보시면 왼쪽에 있는 빨간색 노드들이 하나의 아일랜드를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 AI로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그런 기점이 특히 2019년, 20년 미국의 핵심적인 연구, 저 밑단 부분에 핵심적인 연구를 참고하면서 중국이 21년, 23년, 22년에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에서는 한국의 노드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노드를 우리가 빨리 이 안에 넣어서 우리는 왼쪽보다는 오른쪽과 같이 고립되지 않은 생태계 안에서 팽창하는 그런 AI 생태계 안에서 그 아주 잘 연결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노드로 우리가 빨리 등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대 국가전략 AI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과거에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70년대 종합상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사라졌지만 이런 종합상사들이 이런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아직 법률, 회계, 이런 통상 이런 기능들을 다 한 기업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소규모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들의 글로벌 커넥션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공공기관들이 이런 AI 스타트업에 대해서 종합상사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야지만이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이렇게 소규모로 시작된 스타트업들이 선도적인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역시도 이 스타트업 중심의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든 살려내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동 모델을 또 적극적으로, 사우디가 아까 급성장하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협약을 MOU를 맺은 이 UAE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AI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식의 협력들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안에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중에서도 이 가장 우리가 현 단계에서 경제 안보적인 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은 역시 조선업이라고 볼 수 있고, 조선업은 특히 미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우리가 메꿔줄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우리가 바로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이 공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다. 동시에 제조업 같은 경우 또 이 조선업 같은 경우 첨단 조선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근의 핵추진 잠수함과 같이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제조업에서의 혁신을 조선업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함정 기술이라든지 차세대 에너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걸 쓸 때는 그런 협의가 한국과 미국 간에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저희가 제안도 했었던 거고요. 결국은 글로벌 함정 건조하는 허브로서 한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토 국가들까지 포괄하는 그런 어떤 그 건조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인프라와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뛰어다니면서 확인하고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사후 대책하는 식으로 가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결국은 오늘날 글로벌 CEO들을 보면 다 이런 그 회장실 안에 전 세계 공급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다 구축하고 문제점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그러한 위기관리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위기관리 체계 안에 공급망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환율, 그리고 국가안보, 그리고 경제안보까지도 이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바로바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왜냐, 국가안보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 부처에서 대응할 수 없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그런 어떤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구축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단순히 뭐 모니터 몇 개를 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반이 되는 이런 미국과 일본에서 구축되어 있는 기업 간 종단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무역거래 데이터베이스, 기업 수준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현재는 각 부처에 그런 흩어져 있고
관세청이라든지 다른 부처 간의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데이터는 있지만 그 데이터가 모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구축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벤치마크를 해서 한국형 LBD나 한국형 LFDDD 같은 그런 마이크로 데이터를 먼저 추측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예,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 지금 공급망 안정화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가안보실 산하로 옮겨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런 꿈과 같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도전과 그리고 이 제약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치 FTA를 가지고 10년 안에 우리가 선도국가가 됐던 것처럼 경제안보가 우리한테 주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이용해서 공급망 허브, AI 선도국가, 경제안보에서 그런 어젠다를 선점하는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가지 정도 저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더 한국의 경제안보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디자인 그런 유닛으로 저희 경제안보 클러스터가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는 인구 클러스터에서 준비하셨는데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사회 전환 정책 연구입니다. 우리 이철희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구 클러스터 클러스장을 맡은 이철희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는 내용하고 앞으로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뭐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신문 지상에 나오고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그냥 엄중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고 큰일 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시지만 실제로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클러스터의 어떤 조직 목적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전망도 하고 그다음에 현황도 좀 더 과학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클러스터를 만들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구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뭐 노동, 뭐 교육, 뭐 사회, 산업 뭐 전반에 걸쳐 있고 그다음에 부처로 본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처의 어떤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도저히 어느 한 조직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다른 국책연구원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국책연구원도 모든 인구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저희 그 인원도 별로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현명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무엇인가? 여러 인구 문제 가운데서 가장 전략적으로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인 성과를 내보자. 그래서 그 연구를 기초로 해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을 일단 그 코어 연구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코어 연구의 내용을 널리 좀 보급을 하고 알리고 그리고 저희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그 솔루션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 연구하고 네트워킹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그러한 전략을 모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전공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다른 교외 연구자들까지 모셔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분의 이제 연구원들 명단이 있고요. 오늘 이제 3분이 나오셨었는데 홍석철 교수님은 강의 때 먼저 가셨고 2분 그 하종화 교수님과 이제 윤첨나 교수님 와 계십니다. 인사 좀 하시죠. 그래서 이 보건복지, 그다음에 경제학, 뭐 그런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동안의 성과를
저희 그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사가 나와 있지만 저희 행사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한 연구를 주로 발표하는 행사였고요. 되게 여기 발표자들의 한 적어도 4분의 3은 저희 그 내부 연구를 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저출산 대응에 관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그것을 알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무엇을 해야만 이것이 반등할 수 있는지를 사실 제가 보건대는 아직까지도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지금 보여드린 거에서도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요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주거 비용, 그다음에 자녀 보육의 기회 비용, 뭐 가치관 이런 영향을 얘기를 했었고 인구적인 요인의 영향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최근에 한 그 연구 결과에서는 저출산 고착화 요인, 좀 더 그 근본적인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뭐 교육 경쟁이라든가 사회복지 지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의 영향, 그리고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 일자리의 질이라든가 고용 이런 것의 문제를 논의를 했었고요. 이것은 더 전에 한 것이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인구 변화라든가 저출산의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회의도 배치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인구구조 변화 충격 대응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했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동안의 그 인구 관련 연구가 주로 저출산 대응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도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과 이 공동으로 이런 이 행사를 개최했고요. 우선 뭐 동아일보랑 같이 개최한 그 연구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김홍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복지, 돌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별로 논의가 안 된 문제가 돌봄 서비스의 수급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전략은 다른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논의가 안 되는 거를 남들보다 적어도 한 2년, 1년 앞서서 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논의에 물꼬를 트는 것에 좀 중점을 뒀었는데 돌봄 서비스 문제가 그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돌봄 서비스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관한 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1년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뭐 앞에 있는 연구는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런 곳하고 같이 하고 그 보건사연구원하고 같이 그 포럼을 발표한 것도 있고 한국경제학회하고 같이 개최를 해서 발표한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보건사연구원과 같이 수행을 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 어떻게 대응할지를 연구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인구 구조 변화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문제, 돌봄에 있어의 불균형이 지역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것을 전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와 후원을 받아서 발표를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에 대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미래연구원, 국회에 있는 많은 분들과 같이 이 논의를 하고 이것을 발표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었고요. 이건 역시도 이제 국회하고 같이 국축사회와 삼중전환이라는 주제로 인구 변화가 노동복지 정책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역시 국회와의 협력을 하면서 행사를 준비를 했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이 또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서 그 논의를 이제 시작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가 외국인 정책입니다. 외국인 정책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어떤 함적인 근거, 앞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유형의 인력이 얼마나 부족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전망을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외국인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는데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법무부와 같이 이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첫 번째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관한 논의를 했었고 작년에도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을 다시 하는 그러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의 어떤 굉장히 좀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인 그 보고서 내용이고요. 많은 부분은 앞에 그 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까 8분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연구자들이 매년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저희 연차 보고서로 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 학술지에 게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 연구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쭉 리스트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앞으로의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의 연구도 주제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뭐 인구 문제가 크게 봐서는 여기 3가지 말씀을 드린 대로 인구 구조가 변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러한 인구 변화를 시동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이 인구 불균형 문제, 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정부의 그 인구 국정 과제도 이 3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를 조금 더 국정에 반영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 3년 동안의 연구는 국정 과제의 내용하고 좀 매칭을 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이제 전략을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사이에 연구 환경이 많이 변했고요.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인구 연구소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세대, 한양대 등 여러 곳에서 인구 연구소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인구 연구를 하지 않았던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다 인구 연구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산업연구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저도 몰랐었는데 산업연구원에도 인구연구실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보건사연구원 같은 연구원은 원래 있었지만 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구원에서 지금 인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뭐 주어진 인원이나 아니면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다른 그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이 연구 성과가 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찾는 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코어 연구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지에 관한 이 방안이고요. 그리고 좀 시의성을 생각을 해서 이번 첫 해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한 특별 기획 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문제 관련된 국정 과제라든가 5차 저출산 근로공사 기본 계획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연구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이제 실제로 이 국정 과제에 됐던 내용을 어떻게 정책화하는지가 결정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저출산 근로공사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이제 새로 마련되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새 정부의 그 인구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작년에 이제 출생아 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 반등이 왜 일어났고 어떤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출생아 수가 과거 20년 동안 줄어들어서
이게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그 불균형을 야기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만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빨리 줄어서 이래서 분만실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학교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저희 그 인구 클러스터가 좀 선도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육에 관한 연구입니다. 교육이 이런 인구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완화를 위해서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까지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인구 변화로 인해서 어떤 인력 수급 그 불균형이 발생할 것인가, 어떤 분야에 어떤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변해서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처럼 교육의 이 경쟁이 심해져서 결국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을 올해 뭐 특별한 그런 기획 연구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탄소 중립 클러스터에서 탄소 중립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윤재용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재영입니다. 저희는 1기가 안 끝났고요. 1년 늦게 시작해서 1기의 3년차 발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또 개인적인 신상은 내년도에 제가 정년퇴직인데 아직까지 이걸 맡고 있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탄소 중립,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 이게 제목이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탄소 중립 필요하지만 탄소 중립하다가 나라 망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 제가 오늘 앞분들이 발표하는 거 다 이렇게 봤더니 그 앞에다가 탄소 중립과 그 경제 안보, 탄소 중립과 인구 다 넣어도 다 설명이 되는 탄소 중립과 과학 기술. 왜냐하면 과학 기술 그 확보 없이 탄소 중립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 안보도 탄소 중립했는데 경제 안보가 위태해지면 그것도 하나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통합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게 제 3차 년도의 최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전환의 통합 모델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제가 능력이 돼야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거기까지 안 미치는데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일단은 세상은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이미 AI 많이 나왔고 탄소 중립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잔잔한 것들 많이 짜잘구레한 것들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는 큰 거 두 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연구 데이터입니다. 이게 IPCC 리포트에 있는 건데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것만큼 온도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보내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대표되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않는 경제 사회 시스템이 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사회 시스템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인구는 또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지역 균형 발전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못하면 탄소 중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탄소 중립 관심 많은 분한테 너무 탄소 중립만 얘기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 다른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말씀하셔야지 그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문명이 지금 위기인 거고 대한민국도 위기인 것이죠.
대한민국 탄소 중립한다고 글로벌 탄소 중립 기후 위기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이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국가 미래 전략원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국가 미래 전략원은 우리 사회의 뭐 미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인데 탄소 중립 클러스터는 하여튼 탄소 중립의 전망과 전략을 제시하는 거라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 문구를 제시하고 나서 저 문구가 갖는 의미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내가 저걸 잘못 썼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이제 뭐 저희가 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 포럼들, 그 제언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건데 뭐 현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뭐 몇 분 우리 연구원분들 남기태 교수님, 구현모 선생님, 뭐 정수정 선생님 요번에 도와주시고 계셨는데 몇 분 계시고 근데 각자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뭐 문과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큰 연구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과 선생님은 큰 연구비는 아닌 것이고 전인 연구원은 없으니까 제가 온몸으로 지금 다 뛰고 기획하고 행사 기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는 우리 대학원생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어떻게 대한민국 탄소 중립 전환의 비전과 미션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도 또 아이디어를 짰죠. 야, 잘 됐다. 내가 못하면 서울대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아웃소싱이죠. 부족하면 서울대가 없으면 밖에서 가져오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카이스트하고도 하고 뭐 여기 지금 우리 정경선 차관님 알고 계시는데 키스텝 원장 하실 때 키스텝하고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아웃소싱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도 내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거는 일단 서울대학교에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서울대학교 안에 기후변화 탄소 중립 관련 연구자가 누가 있는지, 어느 대학에 있는지, 무슨 연구를 하는지,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지 제가 1차 년도에 조사를 했고요. 한 1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공대 60분, 그리고 이제 농업생명대학, 자연과학대학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 참 큰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과 과학 기술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뭐 이미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 사회에 화석 연료에 기반하지 않는 기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화석 문명 기술 체계의 극복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에너지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에너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데이터는 에너지 그 경제연구원에서도 나오고 환경부의 온실가스 센터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 관심을 가진 건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의 최종적인 형태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전기 에너지로 뭐 맨날 싸우니까 전기 에너지 뭐 원자력이 어쩌고 재생 에너지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부 전기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면 20%가 전기예요. 80%는 전기가 아닌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다라는 거 이해하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산업부에 계신 분도 잘 모릅니다. 높은 분들도 전기로 다 하면 되지. 2050년 탄소 중립이 일어나는 시기조차도 50%가 전기예요. 그 전기의 60%가 재생에너지고 나머지 50은 비전기입니다. 상당 부분 이제 열 에너지 계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5%가 열 에너지. 열 에너지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온도 올리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방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공정의 온도를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동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장을 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고 뭐 보고서도 내고 언론 기사도 내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받았어요. 이번 정부에서. 예, 이분 우리 그 기후 에너지 환경 우리 장관님 김성환 장관님이 히트 펌프를 주력으로 하겠다. 히트 펌프가 열 에너지입니다. 히트 펌프가.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우리가 제안한 뭐 우리만 제안한 거는 뭐 여러 군데에서 제안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받은 거죠. 근데 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기술이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거죠. 전기와 관련된 기술, 또 수소와 관련된 기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기후테크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뭐 포럼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NDC 2035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안들이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분석 보고서들을 냈고요. 여기 이제 아까 석유화학 산업의 생존 공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그 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우리나라 전체 사용한 에너지의 한 5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요게 세 개가 한 65%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뭐 석유화학 산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이 어렵다고 보시면 아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경제 성장을 해왔던 그런 산업 구조가 발전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걸 전환하지 않고서는 도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들이 전부 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대전환을 얘기하면 탄소 중립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석유화학 산업이 탄소 중립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석유화학 산업이 탄소 중립 그거 아니고 그냥 그 자체의 경쟁력 때문에 지금 어렵게 된 건데 탄소 중립도 조금 관련이 된 거죠. 저희가 그저께 그 철강 산업의 생존 공식 거의 똑같이 보고서를 냈는데 철강 산업이 어려워진 게 탄소 중립 때문은 아닙니다. 탄소 중립은 한 4개 중에 하나 정도. 예, 그거 자체에 어떤 산업이 성숙된 것도 있고 중국의 어떤 경쟁이 아주 심해진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것들을 전환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걸 전환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클러스터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으면 탄소 중립은 어렵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게 뭘까? 왜? 그 윈윈 이제 시너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AI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I 안 할 수 없으니까 탄소 중립이랑 AI 같이 가자. 기왕이면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정부가 그런 계획들을 세울 때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는 거니까 어떤 효용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일찍부터 남들 주장 안 할 때 일찍부터 포럼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가 AI 3대 강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고 세부 영역 안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이제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하나 이제 서울대학교 탄소 중립 캠퍼스 이것도 밖에 가서 탄소 중립 얘기 많이 하는데 왜 노인은 안 하냐? 교육기관이고 연구기관이니까. 근데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자 해가지고 탄소 중립 캠퍼스 전환 사업을 저희가 좀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 결과로 탄소 중립 캠퍼스 추진단 행정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고 여기 68동의 탄소중립 전시관이 생길 예정입니다. 거기에 각종 서울대학교 선생님들의 교육, 연구 그런 장비들을 거기에 전시해 놓고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건 얼마 전에 나간 건데 서울대 교수님들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연구하시는 분들 한 15분들 이렇게 이제 각자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서울대 선생님 15분 원고 봤는데 참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지만 저희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나간 거고요. 네, 국제협력 활동은 뭐 아까 저희는 이제 올해 초에 중국이 너무 잘하니까 중국이랑 뭐 교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 분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정책 분야를 좀 하자 해서 칭화대에 가서 MOU를 맺고 근데 정말 잘합니다. 중국의 과학기술 굵기, 중국의 탄소 중립 전환은 정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또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하고 교류한 것들이고요. 확산을 위한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에 뭐 마지막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뭘 할까? 그래서 이게 각 분야마다 이거 하나씩 조금씩 하는 거 가지고는 또 그런 거 하는 데가 많아요. 환경연구원의 박사가 100명입니다. 산업연구원, 뭐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연구의 박사님이 2,000명이에요. 여기서 관련된 연구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걸 해서 경쟁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금 어쨌든 대한민국 탄소 중립 전환의 모델, 경제 사회적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걸 뭐 1년 내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좀 틀을 좀 잡고 그 이후에 또 좋은 분 오셔가지고 계속 이끌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5번째 발표인데요.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이고요. 주변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강연해 주실 송인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클러스터에서 초창기부터 활동하셨던 우리 최창영 교수님 또 김영진 대사님 와 계시고 또 최근에 도움을 주시는 김용산 차관님 그리고 이종혁 교수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연구진이 공유한 문제의식 가장 기반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결국 저희가 생각할 때 그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중장기적인 국가 미래 전략, 비전 전략과 실행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한국이 이제는 그 동아시아의 주변부에서 세계의 중심부로 도약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현재 굉장히 국내적으로 너무 힘든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담대한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는 그 주변의 강대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 정치 세력들의 경쟁에 연루돼서 그 흡수될 위험에 처한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외부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의지와 또 노력에 따라서 지정학적 가치와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한국 클러스는 그 공론장에 강대국 담론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며 한국과 인류 미래를 토해하는 데 필요한 그 지식의 마중물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그 평균 매달 2회 정도의 비공개 또는 공개 회의를 통해서 학문 간 이 담벼락을 넘어선 다학제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그 결과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아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또 연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여기 서 있지만 그 비전과 관련돼서는 그 저희는 아까 말씀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 그랑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 주도의 동심원 전략이라는 외교 안보의 원칙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서 혁신지대와 생산기지를 엮어가는 다중바퀴살 전략이라는 멀티플 허브 앤 스포크라는 개념도 제시했고요. 그
그리고 문화 대중문화 전략 일환으로서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육성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 문화의 그 번영을 위한 그 안보적 안보적 위험 관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제안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개방적 내국 강대국이었고, 저희가 초기에는 박훈 교수님이라든지 김종학 교수님, 역사학식분들 그 주변에 이 분들 많이 모셔서 외국 사례, 역사적 맥락에서 여러 가지 한국이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 개념 강의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개념이 나왔고요, 통상대국. 그리고 여기 나와 개념화한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은 물질적인 축의 파워라는 거는 이게 군사력, 경제력을 위한 파워라는 요소, 동시에 아이덴티티라는 약간 정신적 요소, 뭐 역사적 제도적인 아이덴티티를 같이 고려하면서 여러 현안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 어떠한 전략적인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어떠한 여기 소다자, 뭐 다자, 바이레터럴 뭐 양자가 있는데 어떠한 또 구체적 옵션 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이 강대국 전략의 하나로서 산업, 문화, 안보를 한번 묶어보자라는 융합적인 그런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내세웠던 핵심 키워드를 여기 세 가지 했는데, 개방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폐쇄적 민족주의 국가 모델이 아니라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주도라는 것은 저희가 초강대국인 슈퍼파워 있는 미국이나 중국의 시각에서 그 주변에 위치한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 지구적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한국의 입장에서 전략을 고민하자, 모색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 특히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 혁신, 또 개척 정신을 잘 활용해서 민간 주도의 연구, 또 제조, 물류, 문화 생태계 건설을 초점을 두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서는 대내적 차원에서는 혁신지대론, 그리고 대외적 차원에서는 뭐 허브 앤 스페이스 다중 바퀴살 생산 기준을 제시해서, 이거는 이 그림 속에 나오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전통적인 그 경제 파트너인 그 미국, 중국 뭐 계속 중요하죠. 함께 하지만 비욘드 그걸 넘어서서 그 미국, 중국에 대한 이 조금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러한 문제 의식에서 지도에 나온 것처럼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 동아프리카, 동유럽 그리고 남미 등의 그 생산 허브 기지를 구축하자. 그리고 한국에는 그 세계적 빅텍 기술 기업이 한국 혁신지대에서 혁신 산업을 일궈내고 전 세계에 그 생산 기지적 혁신 제품 생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현하자는 굉장히 순환형 교육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 아까 보는 이런 허브, 한국도 중요한 허브지만 다른 허브와 함께 이것을 물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금융, 물류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연계함으로써 경제 공간을 확대하자는 그림입니다. 특히 저희가 물류 항만도 이야기했지만 또 최근에는 그 공항, 에어포트 한국에 어제 뭐 대통령께서도 이집트인가 공항 뭐 건설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저희가 굉장한 강점이 있어서 주요 거점지대 공항 인프라 그의 배후 도시까지 건설함으로써 그걸 연계하자는 그런 큰 그림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와 관련돼서는 뭐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국인이나 한국인에 국한된 K 문화가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인재들을 활용해서 장르를 넘어서고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계 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수용, 또 이 개방성을 바탕으로 문화적인 창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을 통해 한국은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렸고요. 개방형 플랫폼의 사례로서 과거에 이제 마마 한 어워드 이미 됐는데, 이것처럼 이걸보다 더 확대된 버전,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뛰어난 그 아티스트들이, 국적을 넘어서 아티스트들, 프로듀서들, 그 다음에 유통업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네트워크를 만들자. 즉 한국이 주도하는 음악 페스티벌을 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음악 차트를 만들고,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영화 시상식을 하자. 그 이야기를 저희가 2년 전에 그 그룹 만나 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듣기는 실제로 이 새 정부가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JYP의 그 박진영 분이 이건 강하게 몰아붙여서 조만간 한국에서 큰 페스티벌이 열리고 세계 주요 거점에 한 100만 명씩 밴드를 모아서 이걸 구체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그 황당한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그게 실현되는 수도 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와 관련해서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인 번영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사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데 미국의 그런 한계가 왔기 때문에 한국이 분명히 어떤 기여를 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해양 안보 전략 그 다음에 한국형 우주 전략을 작년 보고서에 담아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우주 전략과 관련돼서 그 초안의 공동 저자로 왔던 김홍철 준장이 이번에 국방부의 행정실장을 가셔서 넘버 3 자리를 가셔서 사실 이거를 지금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 안보 전략은 저희가 3년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한국 안보 이쪽에는 조금 약간 시니컬한 냉담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육군 중심이고 이 북한 문제가 중심이라 그랬었는데 이게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3년 전에 한국 조선업 제조 역량을 영위해서 한미 동맹도 강화하고 인태 해양 안보 질서 유지에 기여하자고 제안했고 그것이 사실 작년 24년 초에 저희 한국 보고서를 제가 가서 영어로 그 브리핑을 했는데 그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굉장히 큰 관심, 예상 밖의 큰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 기획해서 TF를 만들어서 영어로 된 보고서 그러니까 그 미국 쪽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대선 직전에 미국 새 정부를 위한 새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약간 놀랍게 뜻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쪽 전화할 때 갑자기 해양 조선업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이후로 갑자기 지금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운데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년 11월 내에서 사실 미국의 각 싱크탱크와 트럼프 가족들한테 다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안 읽어요. 그 사람 먼저 스테이트 디파먼트 보고서도 안 읽는 거고 애들 반송돼서 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새 정부에 들어가는 저희 후보 그 분들 리스트업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사실 미팅을 했었고 또 그분들은 다 전달이 됐는데 사실 그분 중에 한 분인 예상외로 그때 우리 김영진 대사님 가서 만났죠. 그분이 지금 NSC에서 사실 이걸 실무를 하는 분으로 자리를 얻고 있어서 저희도 보이지 않게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짧아요. 저희가 이제 냈던 보고서 한국주 동심원 전략, 그다음에 경제 번영을 강대국 전략, 산업 안보 나융업, 그리고 작년에 미국 정부를 향해서 준 China Strategy죠, Core Resilience 보고서, 그리고 한일 협력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고서를 냈고 이것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의 정계, 그다음에 특히 언론, 그 산업계 특히 그쪽에 많이 연결돼서 인용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새 정부를 위한 그레이 파워 스트레이지라는 또 보고서까지 저희가 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절대 텔레비 안 나간 사람이 몇 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활동한 것도 여러 진보 매체, 보수 언론 매체, 그러니까 조선중앙, 한겨레, 그다음에 일본, 저다음에 해외 니케이 에이지아에도 많이 보고 나와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2단계 연구는 저희가 이제 큰 외교 안보적 통상 전략의 틀과 개념을 만들었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 좀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정말 생각하는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이 되려면 결국 하드파워, 군사력, 경제력도 지혜롭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앞으로 5년 뒤 10년 예상을 하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전략적 옵션 방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 소프트 파워 자산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럼으로써 한국의 정체성과 외교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역할, 이것이 또 신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 더 미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자, 정책을 짜보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융합 안보 정략에서 기존 미국식 또는 중국식 안보 개념을 수용하는 데 넘어서서 한국의 특수성과 전략적을 반영한 독자적 개념, 정책 프레임을 정립해서 국제무대 어젠다 세팅도 우리가 하자, 목소리를 내서 그들이 강대국, 초강대국이 주는 숙제를 해결하는 리스판스가 아니라 저희가 선제적으로 쉐이핑하자는 목적으로 개념적인 면에서 저희가 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결국 지금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사고 기초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발표인데요. 민주주의 클러스터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한정훈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는 국제대학원 한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건 이제 민주적 거버넌스 진전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주적 클러스터 활동을 발표를 할 건데요. 이전 클러스터 발표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추상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내용이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아무도 모르는 이런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알 듯한 것 같아서 발표를 하면 내용이 부실한 것 같은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고 있는 이런 때가 많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발표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 아까 이정동 교수님하고 잠깐 말했지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발전해온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쓰는 단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문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위기고 어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를 이렇게 정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역도 넓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퇴행 경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거버넌스가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예산 심의 과정, 그다음에 정부 셧다운 같은 이런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거버넌스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 거죠. 이념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유럽의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모든 나라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그 극우 정당들이 등장해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패와 결탁, 그래서 리더십이 부패하고 이에 따라서 사법이 정치화되는 또는 정치가 사법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다 지금 전 세계의 민주적인 퇴행의 하나의 이그젬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르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서구 중심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아시아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절차부터 시작해서 서구의 경험을 쭉쭉 따라오는 그런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의 중심적인 서구 민주주의의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속 서구를 따라가는 그런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동유럽이나 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나 다 이 새로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될 것인가, 어떤 민주주의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새로운 논의들에 뛰어들어서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문제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발전, 정보통신기술 발전, 유튜브의 확산 이런 것들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소통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 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때때로는 자기 한마디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정보만 얻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다 버리고 있는 이런 취사선택의 행태들도 굉장히 강해지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이 수기하고 같이 논의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경쟁과 이 대결의 정치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 클러스터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비전의 세 가지 비전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도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공론장이라는 것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과정들을 실제 어떤 공간에서 맺어주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학생들, 뭐 이 은퇴한 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논의들을 집약해가지고 저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민주주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방법론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의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학술적으로 아까 말했던 근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뭐 국제 학술회의나 학술회의 등에 참여해서 발표하고 한국 내에서 다양한 민주주의 현안에 대한 주제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민주주의의 논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세 번째는 좀 더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민주주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 그다음에 실천적인 측면을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 교수진은 지금 총 14명입니다.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서 많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기참여한 교수님들도 계속 전문가로 계속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 수를 따지면 아마 다른 클러스터보다는 굉장히 많은 참여 교수들이 같이 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발전하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나 이런 분야들에 대한 이해의 지식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학적인 공학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포스텍이나 중앙대 공학자들이 또 같이 저희 클러스터 팀에 지금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평가인데요. 이건 뭐 다른 클러스터들은 뭐 이 화려한 뭔가 이렇게 발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많이들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일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에. 그래서 뭐 학술회의 10번, 세미나 개최부 이 대담 발간, 그다음에 학술지 특집보도 발간하고 이슈 브리프도 발간하고 SBS D포럼 같은 것도 참여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인식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학술회의들을 개최했고 청소년 민주주의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교육과 공론장을 활성화했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또 별로 좋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정리를 했고 지난 3년을 평가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아까 말했듯이 누구나 아는 거고 또 다 모르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활동이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 작은 뭐 때때의 필요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 뭔가 키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든 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키 포인트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클러스터 내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 같이 논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 민주주의 인식조사 이 부분을 저희들의 이제 메인 가장 펀더멘털한 하나의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가고자 합니다. 이 민주주의 인식조사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생각하는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포괄적인 민주주의 개념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선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참여를 중심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평등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수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자유라는 걸 가지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는데 우리는 선거 민주주의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수기를 정말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 인식조사라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 100가지의 설문 문항을 가지고 있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여주는 그림은 작년 저희들이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하나의 이그젬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가장 뭐 굉장히 많은 리스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5개만 골라봐라 라고 했을 때 자유선거, 양성평등, 기본권 보장, 경제적 균등, 실업수당 취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점수를 가장 많이 얻는 것이 자유선거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선거 민주주의, 선거가 제대로 되면 민주주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87년 이후에 주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뭐 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역시 아직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약간 그런 측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 조사를 저희들이 매해 한 번씩 계속 동일한 설문조사를 가지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몇 년간의 계속적인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면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테고, 그런 민주주의 이해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화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한국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파트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 제도 개혁 파트를 지금 민주주의 클러스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내에서 정치 개혁 파트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분들은 현안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매번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과연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옆에 보여주고 있는 표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의회와의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 주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거기에 제시되는 다양한 선거와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개혁의 안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바꿀 것인가, 분권형으로 할 것인가, 뭐 정부 기구를 국회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유형을 구분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는데 그 논의되는 제도 하나하나가 실제 자세히 같이 논의하고 그 근본적인 효과나 변화가 한국 사회에 가져올 효과들을 논의하면 그 임팩트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독단을 완화시키는데 정말 어떤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이 물음표입니다. 또 국회의 독재를 완화시키는데 영향력이 있을 것 같냐, 굉장히 다 물음표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에 대안은 막 중국난방적으로 사회 속에서 쏟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실제 얻고자 하는 효과가 그렇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한국에서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대통령의 한 파트만을 개혁하거나 국회의 한 파트만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동시적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어느 부분들끼리를 조합을 통해 가지고 제도적인 어떤 목표가 같이 일관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 민주주의 클러스터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 것인가라는 생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민주주의 클러스터 팀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사회 내부에서의 이런 논의의 변화, 정치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민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게 아일랜드와 어떤 시민의회에 대한 사례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민의회에 관한 것은 시민의회를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사회 시민 단체들과 하나의 포럼을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소통, 대학과 시민사회 간의 소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시민 단체하고도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민 단체 활동을 내년에 아마 일주일 정도 이 서울대에서 중학생부터 이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교육의 축제를 한번 열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이 활동도 조금 더 정기화시키거나 조금 더 다른 시민 단체들을 더 규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혁신하고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효과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의 양극화의 영향력,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 받고 더 이상 남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지 않는 이런 한국 사회의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겁니다.
아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example은 저희들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 시점이죠. 이때에 유튜브 상에서 댓글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은 우파 유튜브 채널들에서의 댓글, 이게 얼마나 이 변화가 있는가. 네, 파란색은 지금 좌파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댓글의 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인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비상계엄이 일어난 직후에 우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댓글과 뭐 이 지지글과 뭐 이런 형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보다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하에서 좌파에서 더 반대 글을 막 쓰거나 이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게 더 예측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와는 반대로 오히려 우파에 지지하는 쪽에서 댓글 같은 경우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소통이나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의 이용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을 하고, 이걸 근거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 미디어의 이용 형태 같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네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포스트 발전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의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발전 국가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를 진전되어 온 경제와 민주화의 관계의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이고, 이것 자체가 현대 사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의 발전 국가 논의로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민주적인 민주화의 진전 상태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예전에 발전 국가를 통해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 내에서 진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포스트 발전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포스트 발전 국가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에 더 진전에 영향을 줄 것인지 또는 네거티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에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그걸 학술회의나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지막 5번째의 연구 이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지역 균형 성장 클러스터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과 삶의 질이라는 주제고요. 우리 농생대의 농경제사회학부 김희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경제사회학부에 있는 김의준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이번에 처음 이제 신설된 그 지역균형 성장 클러스터가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 클러스터를 만들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고 앞으로 연구를 어떤 걸 할 것인가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에 이제 지역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당시에 서울에 너무나 과밀화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사회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수도 이전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생각합니다. 그 논의가 일어난 지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뭐 물론 뭐 시해라는 정치적 사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 서울 이전 자체가 이제 무산되었지만은 80년대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첫 번째는 지방 대도시를 한번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또 80년대 말에는 수도권을 규제하자 하는 이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 이와 같은 지역 성장, 지역 균형 문제가 제기된 지 5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저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클러스터를 통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 문제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고민이 필요할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2000년대는 우리 지역 정책이 아주 정말 활발하게 논의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 이전도 있었고, 혁신도시 개발도 있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업도시라는 것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문제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대도시 간의 갈등,
농촌과 도시의 갈등, 심지어 지방 중소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지방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의 문제는 워낙 다면적인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이 문제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클러스터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8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제목만 읽어드리자면은 지방 대도시 문제가 있었고, 중소도시 농촌 문제도 있었고,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흔히들 수도권을 규제 대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수도권이 정말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의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수도권이 정말 규제 대상인지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우리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신 클러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의 문제도 있었고, 특히 주택 시장 문제, 또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한번 정리해 보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이제 8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김경민 교수님 와 계시고요, 또 우리 이재림 교수님 와 계십니다. 두 분 잠깐. 그래서 모두 8명인데요. 각자의 그 영역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분야를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경민 교수님, 이재림 교수님, 우리 진미정 교수님 모두 이제 아동가족학과 선생님들이시고요. 그래서 각각 이 노년 정책, 또 청년 정책, 그다음에 가족 문제,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전달 문제, 이 3가지 이슈를 갖고선 중소도시와 농촌에 대한 대상을 한번 연구하고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분의 선생님은 우리 김태형 교수님과 또 우리 이재승 교수님, 두 분은 환경대학원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김태형 교수님은 지방 소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이재승 교수님은 사실 답도 없지만은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연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시장 문제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이슈를 아마 대기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과대학의 박윤미 교수님은 지방 대도시 문제를 아마 거론할 것 같고요. 저는 수도권 문제를 이제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홍숙 교수님은 이 농촌, 농산업, 기후변화, 탄소 중립과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문제들이 서로 어떤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성 자체는요. 첫 번째는 정주체계 공간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주로 아주 거시적인 이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 균형 문제, 수도권 문제, 지방 대도시 문제, 농촌과 중소도시 연구, 그래서 저희 3명이 이 문제를 좀 고민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주택시장과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승 교수께서 주택시장과 산업 문제를 갖고선 과연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일까를 한번 따져볼 계획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김홍석 교수님은 이 농촌, 농산업,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초점을 두고선 농촌의 어떤 개발 과정을 한번 검토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미정 교수님, 김경민 교수님, 이재림 교수님 3분은 지역사회 삶의 질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정책, 또 지역사회 정책, 그다음 통합 돌봄, 그다음 연령별 정책들 이런 것을 다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이 지역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진행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잠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슈는 국가 균형 문제가 과연 이게 제대로 가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와 동시에 현재 워낙 많은 이슈가 있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택시장 환경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시장과 또 산업과의 관계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주택정책이 지역 균형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를 한번 좀 따져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홍석 교수께서는 이제 새롭게 제안하는 기후 스마트 농업이란 무엇일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농촌의 성장이 과연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삶의 질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가 있을 때 이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있어서 청년과 또 노인 정책은 무엇일까. 저희가 진단하고자 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3년 계획이다 보니까 크게 3가지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답을 내놓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 문제가 과연 해결 가능한 문제일까? 그래서 문제 진단을 좀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진단을 토대로 한번 내년도에는 큰 정책 방향 정도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각 영역에서 정말 실천 가능한 정책 수단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볼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된 클러스터 발표를 다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예정으로는 질의응답이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돼서 혹시 그래도 질의가 있으실까 해서 한번 예, 여쭙고요. 예,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뭐 이렇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마치는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발표 끝났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지 않나요? 그죠? 네. 그동안 많이들 수고하셨고 또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들 애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학문적인 어떤 뭐 엄밀성인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좀 정책 지향적인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저희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냈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고 그 실제로 이제 정책적인 형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그런 노력이라서 향후에도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이제 계속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셨던 대로 이제 지금 그동안 3년 동안에는 각 클러스터별로 이렇게 열심히들 하셨는데 향후에는 이제 클러스터끼리 이제 그 관심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겹치거나 혹은 같이 하시게 되면 더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그 클러스터들끼리의 어떤 융합적인 연구, 그런 협력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좀 같이 마련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각 클러스터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는 뭐 저희들이 본부에서 따로 지원을 하든지 혹은 어떤 다른 형태 제안을 주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많이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열심히들 하셨지만 여기 클러스터 장님들께서도 딴 데서 뭐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게 된 건 아마 이번이 가장 많이 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좀 그런 협력적인 형태의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클러스터 장들님들 모시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술자리를 좀 자주 마련을 해서 그런 자유로운 그런 토론 속에서 좀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년 기대해 주시고요. 보다 나은 성과로 3년 뒤에 또 한번 좋은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